저 여자 회장님 딸이라고? 사기꾼이지. 이 흉터 어디서 났니? 서정숙 회장의 손이 젊은 구급대원의 손목을 붙잡은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5살 딸이었어요. 그 아이 손목에 있던 바로 그 남모양 흉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가짜라 불렀지요. 회장마저 제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걸까요? 이야기는 25년 전 그 비 내리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새벽 5시 반 강원도 영월의 119 안전센터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선은 그 시각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자명종이 울리기 전에 먼저 깨는 오래된 버릇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시절부터 그렇게 길이 들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유난히 낮았고 공기는 늘 눅눅했어요. 손바닥만 한 창으로는 아침보다 강물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민서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머리맡에 올려두었습니다. 살림은 낡았지만 흐트러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반듯해지는 법부터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간밤에도 민서는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던 밤, 누군가 자신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낮게 흥얼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아주 오래된 기억인지 민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얼굴만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에서 깨면 늘 베개 한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다 말고 민서는 왼쪽 손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쪽에는 나처럼 휜 흐릿한 흉터가 하나 있었어요. 언제 어쩌다 생겼는지 그녀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씻을 때마다 손끝은 무심결에 그 흉터를 더듬곤 했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은데 물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민서는 수건으로 손목을 꾹 눌러 닦았어요. 방 한쪽 서랍의 맨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 손목에나 맞을 만큼 작고 세월의 빛이 바랜 팔찌였습니다. 안쪽에는 서툰 글씨로 다연이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서가 보육원 문 앞에서 발견되던 날의 일이었습니다. 낡은 담요와 함께 그 손에 꼭 쥐어있던 단 하나의 물건. 그 이름이 정말 제 것인지 민서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20살이 되던 해 민서는 그 이름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아준다는 곳을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유전자를 등록해 두는 곳에도 빠짐없이 가보았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남은 기록이 없다는 짧고 메마른 한 줄뿐이었어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듣고 나서야 민서는 조용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찾을 수 없는 뿌리를 붙들고 사느니 지금 곁에 사람을 붙드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민서가 택한 일은 남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 꺼져가는 숨을 붙잡아오는 구급대원. 가슴을 누르는 법을 그 2손은 수천 번도 넘게 익혔습니다. 바로 사흘 전에도 그랬지요. 장을 보고 오던 한 할머니가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서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야윈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숨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민서의 손을 붙잡고 좀처럼 놓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딸 같다고
주름진 손이 그 손등을 오래 쓸었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뒤에도 그 온기가 한참 손등에 남았습니다. 민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돌아서는 길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었습니다. 남의 심장은 그렇게 되살리면서도 정작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민서는 그 마음을 굳이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을 챙길 때면 흉터가 소매뿌리 안으로 조용히 숨었어요. 민서야, 오늘 밤 비 온단다. 아주 세게 온다는구나. 문을 밀고 들어서자 팀장 박태호가 창밖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40이 넘도록 이 동네 구급차를 몰아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민서를 곁에서 지켜본 든든한 맏형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날은 강변도로가 제일 무섭다. 정신 바짝 차려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갑을 여몄습니다. 저야 뭐 이 길은 눈 감고도 다니는걸요. 그 말에 박태호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도 눈가의 장걱정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사실 영월은 민서에게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란 보육원이 바로 이 강 건너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맡은 관할도 그 언저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따라서는 오래된 별장들이 드문드문 늘어서 있었어요. 문이 닫힌 채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진 빈집들이었습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민서는 이따금 까닭없이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서늘한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곤 했어요. 그럴 때면 민서는 공연히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은 것도 같은데 아무리 더듬어도 그 뒤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늘 어느 낡은 철문 앞에서 툭 끊어져 버렸지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민서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보대로 비가 쏟아졌어요. 빗줄기는 금세 굵어져 유리창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야간 당직은 민서의 팀이었습니다. 강변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구급차도 그들이 몰았어요. 민서는 젖은 유리 너머 번지는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무렵이었습니다. 책상 위 무전기가 요란한 잡음과 함께 붉은 불을 토해냈어요. 강변도로 급커브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여러 대가 빗속에 뒤엉킨 대형 사고였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튀어오르듯 일어섰습니다. 방수복을 걸치는 손이 서두르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박태호는 벌써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구급차는 곧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어둠 속으로 길게 퍼졌어요. 민서는 안전벨트를 조이며 캄캄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런 밤일수록 목숨은 초를 다툰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 밤의 사이렌이 누구의 숨을 붙잡게 될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사이렌을 앞세운 구급차가 급커브에 닿기까지 꼬박 10분이 걸렸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쏘아봐도 빗줄기가 그 빛마저 하얗게 삼켜버렸습니다. 뒤엉킨 차량 서너 대 사이로 경적만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 아수라장 위로 붉은 경광등만 어지럽게 헛돌던 밤, 민서는 방수복 모자를 눌러쓰고 빗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박태호는 무전으로 추가 구급차를 부르며 부상자 수를 셌습니다. 민서는 차량들을 빠르게 훑으며 가장 위중한 사람을 가늠했어요. 가장 안쪽 가드레일에 처박힌 검은 세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훨씬 크고 값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앞 유리는 산산이 깨졌고 차체는 반쯤 뒤집혀 있었어요. 민서는 미끄러지듯
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석에는 정장 차림의 기사가 정신을 잃고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숨은 붙어 있었고 맥도 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뒷좌석이었어요. 그곳에 한 노년의 여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부인이었습니다. 안전벨트에 매달린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세단 옆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수행 차량인 듯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문을 열고 내렸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인에게 달려들기는커녕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어떡해. 한 사내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른 사내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잔뜩 낮췄어요. 언론에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조용히 처리하세요. 정작 쓰러진 부인에게 손을 뻗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그들을 밀치듯 지나쳐 뒷좌석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내가 앞을 막아섰어요. 이봐요,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민서는 그 팔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분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키세요.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사내는 그 서슬에 주춤 뒤로 물러섰어요. 찌그러진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뜯어냈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을 목덜미에 대보았지만 뛰어야 할 것이 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여 입가에 귀를 바짝 붙여보았어요. 그러나 야윈 가슴은 수만 오락이 밀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멈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서는 부인을 조심스레 끌어내려 젖은 도로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흥건한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포개 가슴 한복판을 힘껏 눌렀습니다. 하나에 누르고 둘에 누르고 셋에 눌렀어요.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갈라졌어요. 30번을 누르고 고개를 젖혀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번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1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팔이 저려오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방수복 안으로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눈앞에 이 숨을 결코 놓을 수 없었으니까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붙들고 싶은 목숨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부인의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왔어요. 축 늘어졌던 손가락이 파르르 되살아났습니다. 돌아왔다. 숨이 돌아왔어요. 민서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흐릿하게 눈을 뜬 부인이 민서를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민서의 얼굴 위에 붙박인 듯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부인의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어요. 그러나 소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그 눈물의 까닭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살았다는 안도에 부인의 젖은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의 온기가 조금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잡아본 손처럼. 민서는 문득 가슴 한켠이 저릿해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곧 부인은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민서는 그녀를 들것에 옮겨
서둘러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원주까지 최대한 빨리 갑시다. 민서가 외치자 박태호가 힘껏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이렌이 다시 빗속을 길게 갈랐지요. 차 안에서도 민서는 부인의 상태를 살피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곱게 손질된 백발, 값비싼 외투. 한눈에도 예사로운 집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수행원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던 것도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곁을 지키는 이가 없었을까? 민서는 왠지 모를 안쓰러움에 그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이윽고 구급차가 원주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닿았습니다. 대기하던 의료진이 들것을 넘겨받아 안으로 내달렸습니다. 민서는 처치 과정을 빠르게 인계하고서야 한 발 물러섰어요. 비에 젖은 방수복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홀로 실려온 노인이라 마음이 더 쓰였어요. 그러면서도 민서의 눈은 실려 들어가는 부인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저 사람이 부디 살아주기를 민서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낯선 이의 안녕을 비는 일에는 이제 제법 익숙해져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민서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사연을 민서가 전해 들은 것은 며칠이 더 지나서였습니다. 25년 전 이 영월에서 남편과 어린 딸을 잇따라 잃었다 했어요. 해마다 잎이 물드는 무렵이면 말없이 이 강가를 찾아오곤 했다지요. 두 사람이 잠든 자리에 국화한 다발을 내려놓고 오래 서 있다 갔답니다. 그날도 그 쓸쓸한 길을 돌아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방금 되살린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잃어버렸다는 딸이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병상에서 깨어난 회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린 그 젊은 구급대원부터 수소문에 찾는 일이었습니다. 원주의 대학병원 특실병동은 한낮에도 조용했습니다. 두꺼운 커튼 사이로 이른 가을볕이 나른하게 스몄습니다. 그 빛조차 이 방에서는 어쩐지 서늘하게만 느껴졌어요. 서정숙 회장은 사흘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링거를 꽂은 팔이 종이장처럼 파리했습니다. 넓은 병실에는 값비싼 꽃바구니가 여럿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회사에서 의뢰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정작 곁을 지키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성이 아니라 체면으로 채워진 방이었어요. 명진그룹의 회장,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병실이 이토록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으나 사람은 없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협탁 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봄에 찍은 마지막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의 봄을 끝내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딸아이마저 한밤의 불길에 삼켜졌어요. 타다 남은 죄를 몇 번이고 헤집었지만 그 작은 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묻어줄 무덤 한 뼘조차 없었어요. 정숙은 딸을 가슴에 파묻은 채 그 긴 세월을 홀로 건너왔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의 세상은 빛을 잃고 멈춰버렸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나날. 회장이라는 이름도 그저 짊어진 짐일 뿐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와 함께 낯익은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자신을 살려냈다는 바로 그 구급대원이었어요. 정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냥 누워 계세요. 민서가 놀라 다가와 그녀를 조심스레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익숙하던지요. 정숙은 잠시 낯선 감정에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이 까닭없이 일렁였습니다. 오래 잊고 지낸 살가움이었어요. 자네가 나를 살렸다고 들었네.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회장님 의지가 강하셨던 거예요. 겸손한 말씨에는 꾸밈이 없었어요. 정숙은 그 맑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딘가 자꾸만 눈길이 머무는 얼굴이었습니다. 왜인지 처음 보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정숙은 비서를 불러 두툼한 봉투를 내밀게 했습니다. 사례라도 해야 비로소 마음이 놓일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조용히 두 손을 내저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서의 눈빛은 맑고도 단단했습니다. 정말 고마우시면 얼른 건강해지세요. 그 말에 정숙은 오히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산다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돈으로 못 살 것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 순한 마음이었어요.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 한상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이런 사람과 길게 계실 것 없습니다. 그가 은근히 민서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러나 정숙은 손을 들어 그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 굳이 붙들었어요. 민서는 사양하다 끝내 그 청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빗물에 씻긴 하늘이 오랜만에 맑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민서가 찻잔을 건네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걷어올린 소매뿌리가 스르르 흘러내렸지요. 드러난 왼쪽 손목 안쪽에 흐릿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휜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그것을 본 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찻잔을 든 손이 그대로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본 적이 있는 자국이었어요.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젊은 얼굴 위로 아득한 옛 얼굴이 겹쳐졌어요. 포동포동하던 5살 딸의 손목, 넘어져 대었다며 울던 그 여린 살, 왼쪽 손목 안쪽에 남았던 꼭 저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 딸은 25년 전에 이미 죽었으니까요. 정숙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애먼 사람에게 겹쳐보는 오랜 병. 그 몹쓸 병이 또 도진 것뿐이라고 되뇌었어요. 지난 세월 그렇게 속아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짜 딸이라며 나타난 이들에게 몇 번이나 가슴을 베었던가. 정숙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 두 손의 떨림만은 좀처럼 멎지 않았어요. 결국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스르르 기울었습니다. 쨍그랑 찻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서가 놀라 달려들어 깨진 조각을 치웠어요. 정숙은 창백한 얼굴로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민서의 손목을 쫓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영문을 몰라 고개만 갸웃했어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은 서둘러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민서가 돌아간 뒤에도 정숙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그 흉터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계속 저려왔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25년 동안 차마 열지 못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숙은 그 잠금쇠를 풀었어요. 가장 먼저 작게 개켜진 베네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아기 냄새는 이미 오래전에 다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빛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으로 만든 작은 팔찌 한 쌍. 어미와 딸이 하나씩 나눠 가지려던 커플 팔찌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것은 그 불길 속에서 영영 사라졌어요. 정숙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이 한쪽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팔찌를 꼭 쥐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밤이 소리 없이 깊어갔어요. 방금 만난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명진그룹 본사 꼭대기층 부회장실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마천루가 발밑에 아득히 깔렸습니다. 서정태 부회장은 창을 등지고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널찍한 책상 위에는 결제판 하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시동생이자 명진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뒤로 벌써 25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그룹의 실권은 늘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회장인 형수 정숙은 그저 이름뿐인 자리였습니다. 딸을 잃고 넋이 나간 형수를 정태는 뒤로 밀어냈어요. 그러고는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모든 끈을 쥐었습니다. 정태는 한 번도 회장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은 비워둔 채 반걸음 뒤 그늘에 섰어요. 사진을 찍는 자리에도 그는 늘 맨 끝에 섰습니다. 명함에는 부회장 석자만 담담히 박혀 있었습니다. 서류마다 형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제 이름은 감췄어요. 회장님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형수 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의 눈이 쏠릴 터였습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사라진 조카의 일도 함께였어요. 그늘은 빛보다 그에게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정태는 그늘에서 명진을 삼켜왔습니다. 이제와 그 판을 흔들 것은 세상에 없어야 했어요.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즘 거슬리는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형수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살린 구급대원에게 마음을 쓴다 했습니다. 사례를 마다한 젊은 여자를 회장이 몇 번이고 찾는다 했어요. 정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지 못한 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낌새를 그는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파에 삐딱하게 앉은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구급대원 하나쯤 예뻐하시는 것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35의 준혁은 후계 자리에 목이 말라 있었어요. 제 앞을 막을 것이 없는지 그것만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정태는 아들처럼 웃어넘기지 못했어요. 젊은 여자, 그것도 회장이 마음을 주는 상대. 그 조합이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냥 넘길 우연은 없다고 정태는 낮게 되뇌었습니다. 이튿날 정태는 비서실장 한상철을 불렀어요. 상철은 지난 25년간 그의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더럽고 은밀한 일일수록 그의 손끝은 매끄러웠습니다. 정태는 그 구급대원의 뿌리를 캐오라 지시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자랐는지 빠짐없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옛 주치의와 보육원 쪽에도 사람을 붙이라 했어요. 회장이 무엇을 알아보든 자신에게 먼저 닿게 하라 했습니다. 상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소리 없이 물러갔습니다. 오래 손발을 맞춘 두 사람에게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상철은 그 길로 조용히 사람을 풀었습니다. 민서의 이름과 얼굴이 은밀한 뒷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낡은 기록까지 사람을 시켜 뒤졌어요. 정태의 손은 늘 흔적을 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은 늘 사람의 입으로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회장이 손을 뻗기도 전에 길목마다 사람을 심었어요. 무엇이 캐내지든 자신에게 먼저 닿게 하려는 셈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여오는 그물을 민서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묵묵히 남의 목숨을 돌볼 뿐이었어요. 쓰러진 이를 일으키던 그 손이 어느새 표적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태는 직접 병원을 찾았습니다. 형수의 병문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특실 문을 열었을 때 마침 민서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옅은 화색이 돌아 있었어요. 형수의 그 표정이 정태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습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아무나 곁에 두느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그 안에 칼끝이 있었어요. 정태의 시선이 민서를 위아래로 차갑게 훑쳤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어찌 믿느냐는 노골적인 멸시였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대꾸 대신 회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만 가보겠노라는 인사만을 나직이 남겼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숙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 자신은 없었을 거라 했습니다. 근본을 따질 자리가 아니라는 조용한 못박음이었어요. 그 목소리에서 정태는 낯선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형수에게서는 오래 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선 정태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긴 복도를 걷는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형수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준 적이 근래에 없었습니다. 하필 죽은 딸과 나이가 비슷한 젊은 여자에게였어요. 정태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몹시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럴 리 없다고 그는 속으로 한마디를 눌러 삼켰습니다. 그 아이는 25년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의 손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다만 차마 직접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멀리 보내고 죽은 것으로만 꾸몄어요. 그 어중간한 자비가 25년 만에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어딘가 그 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정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었어요. 그날 밤 정태는 홀로 어두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고를 열자 낡은 서류철 하나가 잡혔어요. 손끝에 닿는 종이가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25년 전 세상에서 지워버린 한 아이의 흔적이었어요. 실종을 신고한 서류와 사망을 확정한 법원의 문서. 그 아래 차마 태우지 못한 몇 장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태의 손끝이 빛바랜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것이 천천히 기어 올랐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금고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다이어리 제자리로 돌아가며 둔탁하게 잠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흔들린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태는 그 밤 끝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정숙은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흉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낸 젊은 구급대원 강민서. 그 아이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정숙은 애써 눌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자꾸만 병실 문 쪽으로 향했어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끌림. 평생을 부와 명예로 채워온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플 때 곁을 지킨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피부치라 믿었던 시동생은 문병조차 형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그녀에게 민서의 온기는 오래 잊고 산 무엇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위험한 끌림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사람을 보내 민서를 조용히 청했어요. 회복을 도와준 고마움을 갚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서가 병실 앞 복도에 닿았을 때였어요. 준혁과 상철이 그 앞을 슬쩍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드나드나. 준혁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한술 더 떠 낮게 비웃었어요. 근본도 없는 것이 회장님께 들러붙는다는 모진 말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말들을 잠자코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었어요. 때마침 병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회장의 서늘한 한마디에 준혁과 상철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정숙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두 사람을 나무랐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그 무슨 무례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혁은 입을 삐죽였고 상철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 속에는 서늘한 앙심이 고였습니다. 민서를 향한 경계가 그날로 한층 더 깊어졌어요. 저들이 뒤에서 어떤 그물을 치는지도 모른 채 민서는 그저 회장의 안부만을 살폈습니다. 병실로 들어선 민서에게 정숙은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민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그 웃음을 오래 눈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가에 마주 앉았어요. 정숙은 조심스레 민서의 지난 날을 물었습니다. 부모는 어떤 분이었는지, 어디서 자랐는지를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부모의 얼굴도 모르는 보육원 출신이라 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자랐다고 했어요. 명절이면 하나둘 부모 손을 잡고 떠나던 그 텅 빈 방을 기억한다고요. 그래도 원망은 없다고 민서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살리려 그 문 앞에 두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 했어요. 정숙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려 두었을 거라던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정숙 자신도 25년을 꼭 그렇게 되뇌며 버텨왔으니까요. 민서의 이야기에 정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버려지던 날 담요와 함께 쥐어 있었다는 물건 하나. 작은 은팔찌에 이름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정숙이 겨우 물었습니다. 민서는 옅게 웃으며 다연이라 답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는 그 이름이라고요.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연. 25년 전 그녀가 잃은 딸의 이름이었어요. 정숙의 귓가에 아득한 목소리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다연아, 다연아 하고 부르던 제 목소리였습니다. 포동포동한 볼을 비비며 까르르 웃던 5살 아이.
그 아이의 손목에도 꼭 저런 남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이름도 같고 흉터도 같고 나이를 헤아리면 그 또래였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정숙은 숨을 삼키며 무너지려는 마음을 붙들었어요.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세상에 다연이라는 이름이 어디 하나뿐이겠느냐고요. 게다가 그녀에게는 오래된 병이 있었습니다. 죽은 딸을 애먼 사람에게 자꾸만 겹쳐보는 병. 그 병에 속아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도 그 병이 도졌다고 여기려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요동치는 마음이 겨우 가라앉았으니까요. 한편 민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노회장은 어째서 제 흉터와 이름을 자꾸 묻는 걸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그 생각을 애써 접어두었습니다. 괜한 기대는 늘 상처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찾을 수 없는 뿌리에 마음을 두느니 지금이 나았습니다. 민서는 곧 인사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병실. 정숙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까지의 온기가 아직 공기 중에 남은 듯 했습니다. 자꾸만 겹쳐 보이는 오래전 딸의 온기.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민서의 손목과 이름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숙은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25년 전 딸을 돌봐주던 옛 주치의 임 박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은 부탁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시절 딸아이의 진료 기록이 혹시 남아있는지를요. 수학이 넘어 임 박사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 아이를 그 역시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이미 떠나지 않았느냐고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숙은 대답 대신 그저 부탁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붙들려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로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제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죽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미련한 노인이라고요. 그러나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울의 임 박사는 그 밤 오래된 창고를 조용히 뒤졌어요. 25년의 먼지가 쌓인 낡은 진료 기록들 사이에서였습니다. 그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무엇을 불러올지는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임 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며칠을 정숙은 숨을 죽인 채 흘려보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숙은 밥술도 뜨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저 전화기만 하루 종일 곁에 두었어요. 마침내 당도한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앞에 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묵은 창고 깊은 곳에 그 종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빛바랜 종이 한 장, 갓도를 지난 딸아이의 오래된 검진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끝으로 낡은 사본을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세월의 얼룩이 누렇게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귀퉁이에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좌측 손목 안쪽, 남 모양의 흉터, 넘어져 대인 자국이라는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정숙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25년 전 딸의 작은 손목에도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 목욕물 속에서 그 손목을 정숙은 매일 쓰다듬었어요. 낯을 닮은 그 자국을 손끝이 아직 기억합니다. 물기 속에서 만져지던 그 도톰한 흉터였어요. 그 작은 손목의 감촉을 정숙은 잊지 못했습니다. 25해가 지나도 손끝에 남은 온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민서의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두 흉터가 하나로 포개지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더없이 또렷한 물증이었어요. 정숙은 그 종이를 좀처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억눌러온 가설 하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정숙은 그 위험한 물음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수행비서 이지훈을 조용히 불러앉혔어요. 25년을 곁에서 지켜온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낮게 가라앉은 소리로 은밀한 부탁을 건넸습니다. 그 구급대원이 어디서 자랐는지, 언제 어떤 사정으로 그곳에 맡겨졌는지, 이지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25년을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그 떨림을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회장이 저리 떨리는 음성을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을 그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둘러야 한다는 것만 몸으로 알았어요. 이지훈의 조사는 생각보다 빨리 풀렸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오래된 보육원 한 곳, 민서가 발견되어 맡겨진 낡은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이르러 이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민서가 보육원 앞에서 발견된 날, 회장이 딸을 잃은 그날과 며칠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같은 늦봄, 강가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넋을 놓아버린 그의 봄이었어요. 눈이 녹고 강물이 불어나던 꼭 그 계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발견된 곳은 바로 그 영월 땅이었습니다. 딸이 연기 속으로 사라진 바로 그 고장이었어요. 날짜가 겹치고 장소가 겹치고 흉터마저 겹쳤습니다. 그 모든 겹침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들었어요. 더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3번 포개진 우연은 이미 우연이 아니지요. 이지훈은 서둘러 그 사실을 회장에게 전했습니다. 보고를 듣던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에 쥔 찻잔이 받침 위에서 달그락 떨렸습니다. 식은 차가 손등 위로 조금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그 축축함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온몸의 피가 한순간 차게 식었습니다. 정숙은 제 손을 가슴께로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잿빛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 잃은 줄 알았던 딸. 그 아이가 지금 살아서 제 곁을 스쳤는지도 모릅니다. 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정숙은 두 손으로 눌렀어요.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되뇌면서도 그 눈에는 이미 뜨거운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고개를 든 의심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조사를 이어가던 이지훈은 실마리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그 옛집에서 아이를 돌보던 한 유모의 이야기였습니다. 25년 전 그 밤을 끝으로 호련히 사라진 사람. 이름도 얼굴도 이제는 흐릿한 그림자 하나. 그 여인만이 알았을 그 밤의 진실 하나. 정숙은 그 이름을 저도 모르게 되뇌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사무쳐 왔습니다. 이지훈은 그 여인의 행방을 조용히 뒤쫓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하나가 삐걱 열리려는 기척.
그 문은 아직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면 정숙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여는데 남은 시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손 하나가 움직였어요. 정태가 오래전 심어둔 보육원장과 옛 병원 사람들. 이지훈이 기록을 들추자 낌새는 곧장 새어나갔습니다. 회장이 그 아이의 뿌리를 캔다는 말. 그 말은 상처를 거쳐 정태에게 그대로 흘러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정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25년을 눌러둔 일이 발밑에서 다시 꿈틀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도록 정태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밤은 늘 얕고 서늘한 법이지요. 정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회장 곁에서 떼어놓게. 정태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낮고 서늘했어요. 그리고 그 손은 언제나 은밀하고 빨랐습니다. 이튿날 민서가 근무하는 안전센터. 낯선 사내 하나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소방 조직 깊이 뻗친 정태에 보이지 않는 끈이었어요. 사내는 민서를 세워둔 채 발령을 통보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낯선 지역으로의 장기 파견 명령. 당장 며칠 안에 짐을 싸서 떠나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서의 물음에도 사내는 끝내 답하지 않았어요. 낯선 이름의 파견지가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남쪽 소도시였어요. 그저 규정이라는 말로 모든 물음을 막았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민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문 모를 발령서를 몇 번이고 되읽어 보았어요. 종이 어디에도 그 까닭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통째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손의 정체를 민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명령이라 하니 말없이 짐을 꾸릴 밖에 없었습니다. 하필 그 무렵 정숙도 민서를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그 손목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어요. 낡은 사본을 품에 넣고 정숙은 길을 나섰습니다. 25년을 미뤄온 걸음이 처음으로 떼어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걸음은 빨라지고 숨은 자꾸 가빠졌어요. 그러나 정숙이 안전센터에 닿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민서는 그 전날 먼 파견지로 떠난 뒤였습니다. 텅 빈 자리, 손때 묻은 사물함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접힌 근무표 한 장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빈자리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잡힐 듯하던 실한 오락이 또다시 손가락 사이로 소리 없이 빠져나갔어요. 그의 닿지 못한 진실이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빈 사물함 위로 잿빛 어스름이 조용히 깔렸어요. 다만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민서가 파견지에 닿은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소방서 관사는 불빛마저 서먹했습니다. 민서는 좁은 방에 들어서 짐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벽에는 앞서 머문 이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관사 창밖으로는 처음 보는 거리가 낯설게 흘렀습니다. 불 꺼진 간판들이 어둠 속에 차갑게 늘어섰어요. 창을 열자 낯선 밤 공기가 얼굴로 밀려들었습니다. 멀리 영월의 하늘도 저리 흐릴지 문득 궁금했습니다. 회장의 안부가 자꾸만 가슴 한켠에 걸렸어요.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곳에서 민서는 오래 뒤척였습니다. 제가 마음 쓸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찾을 수 없는 뿌리를 향한 마음을 애써 밀어냈지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상처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구급대원의 뿌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회장이 마음을 온통 주기 전에 싹부터 잘라야 했습니다. 상철은 이미 그림 한 장을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재벌가만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그림이었어요. 없는 죄를 지어내는 데는 이력이 난 자였습니다. 남의 진심이 무너지든 말든 상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상철의 방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어디선가 만들어 온 가짜 후원 계좌 내역이었어요. 민서의 이름 아래로 오가지도 않은 돈이 적혔습니다. 재벌가에 닿으려고 오래공을 들인 자취로 꾸며졌습니다. 접촉한 적 없는 만남들이 날짜별로 채워졌어요. 거절마저 값을 올리려는 수였다고 그럴싸하게 적혔습니다. 진짜에 가짜를 슬쩍 섞으니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한 사람의 진심을 통째로 뒤집었어요. 공들여 꾸민 거짓 서류가 책상 위에 얌전히 놓였지요. 만들어진 이야기는 은밀한 통로를 타고 퍼졌습니다. 먼저 회장과 사람들의 귓속으로 소문이 스며들었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 회장을 노린다는 흉한 수군거림이었어요. 이어 지역의 작은 신문에도 기사 한 줄이 올랐습니다. 이름은 가렸으나 누구인지 다 알만한 글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줄줄이 매달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앞다투어 민서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작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저를 겨눈 그 칼날을 아직 알지도 못했어요.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은 늘 그 소문의 주인이지요. 정태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 곁에 남은 마지막 눈 하나가 여전히 거슬렸습니다. 25년을 회장을 지킨 수행비서 이지훈이었어요. 상철은 감사라는 이름을 앞세워 그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잊지도 않은 허물을 뒤져 억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지훈에게 발령장이 날아들었어요. 회장의 곁을 떠나 먼 계열사로 밀려나는 인사였습니다. 짐을 챙긴 이지훈은 회장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돌아오겠다는 말조차 차마 잊지 못했어요. 이지훈은 문고리를 한참 잡았다가 끝내 말없이 돌아섰어요. 이제 회장의 곁에는 믿고 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넓은 저택은 여느 때보다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마저 조심스레 잦아들었어요. 창밖에는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드리웠습니다. 정숙은 홀로 서재에 앉아 그 소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는 낯선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민서의 이름 아래로 오간 적 없는 돈의 자취. 그 옆에는 빛바랜 진료 기록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남모양 흉터를 적어둔 25년 전의 종이였어요. 두 종이가 한 책상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끝이 그 사이에서 오래 멈칫거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눈앞에 버젓이 놓였어요. 숫자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정숙을 짓눌렀어요. 그러나 정숙을 가장 깊이 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의 오래 묵은 병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산 사람에게 자꾸만 겹쳐보던 병. 그 병에 속아 무너진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제 눈이 저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흉터도 이름도 다 부질없는 우연은 아닐까? 정숙은 스스로를 믿지 못해 오래 몸서리쳤습니다. 제 마음조차 믿지 못한 채 정숙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날이 밝자 정숙은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곁을 지키던 새 비서를 불러 나직이 일렀습니다. 그 아이의 일은
이제 그만 알아보게. 말을 맺는 정숙의 목소리가 끝내 잠겼어요. 파견지로도 당분간 아무 연락을 넣지 말라 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여 그 아이를 또 헛된 기대로 물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은인을 밀어내는 제 손이 스스로도 시렸습니다. 정숙은 그날 오래도록 딸의 팔찌만 매만졌어요.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겁에 질린 유보였습니다. 식어버린 팔찌만 정숙의 손끝에 조용히 남아 있었지요. 소문은 파견지의 민서에게도 끝내 닿았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어느 날부터 서먹하게 달라졌습니다. 등 뒤에서 오가는 말들이 귓가를 자꾸 스쳤어요. 민서는 그제야 저를 둘러싼 그물을 알아챘습니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결백을 밝히려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어요. 돌아온 것은 그러나 굳게 닫힌 침묵뿐이었습니다. 잊지도 않은 계좌를 없다고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해명을 하려 들수록 오히려 발버둥으로만 비쳤어요. 큰 힘 앞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민서는 밤마다 제 손목의 흉터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에 잠긴 사람을 끌어올리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불길을 헤치고 아이를 안아 나르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얻은 것이 고작 죄인이라는 이름 하나. 살리던 손이었는데 어느새 죄인의 손이 되어 있었어요. 민서는 이불깃을 끌어당겨 얼굴을 깊이 묻었습니다. 창밖이 부옇게 밝아올 때까지 민서는 잠들지 못했지요. 그 무렵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문 앞에 낯선 노인이 찾아들었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이른이 넘은 여인이었어요.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문지기에게 회장을 뵙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25년 전 이 댁에서 아이를 돌보던 사람이라 이름을 밝혔어요. 오수님이라는 낮고 떨리는 세 글자였습니다. 이지훈이 격리되기 직전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유모였습니다. 그토록 종적이 묘연하던 사람이 제 발로 걸어왔어요. 시한부의 몸을 이끌고 무언가를 털어놓으러 온 걸음이었습니다. 25년을 삼켜온 그 이야기가 마침내 문 앞에 닿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노인을 조용히 안으로 들였습니다. 25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정숙은 여인을 단박에 알아보았어요. 어린 다연을 씻기고 안아 키우던 유모 오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응접실 의자에 힘겹게 몸을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쉬지 않고 떨렸어요. 깊게 팬 주름마다 지나온 세월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윈 어깨가 숨결을 따라 가늘게 들썩였어요. 병색이 짙은 나체는 오랜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차를 우려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찻잔에서 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한참을 말이 없던 수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고는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다 했습니다. 25년을 삼켜온 말이 목 끝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수님은 마른 손등으로 입가를 한번 훔쳤어요. 정숙은 영문을 몰라 노인의 눈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깊고 오랜 죄가 고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가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옛일을 꺼냈어요. 회장님, 그 밤의 일을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낮게 잠긴 목소리가 넓은 방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그의 봄은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명진의 큰 어른이 세상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빗소리에 젖은 그 봄이 수님의 기억에 아직 선했습니다. 명진을 일으킨 창업주 서명원은
큰 재산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뜨기 전 그이는 남다른 유언을 지었어요. 그룹을 떠받치는 지주사의 지분을 손녀에게 물린다 했습니다. 그 손녀가 바로 5살 어린 다연이었어요. 어린 것의 몫으로 명진의 뿌리가 메인 자리였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무게였어요. 다만 유언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행여 다연이 자리를 비우면 그 지분은 차남에게 간다 했어요. 창업주의 둘째 아들, 바로 서정태였습니다. 큰아들 서동주가 후계를 잇고 어린 조카가 뿌리를 쥔 그림. 정태에게 돌아올 몫은 애초에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닥쳤어요. 후계를 잇던 큰아들 동주가 한창 나이에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는 짧은 부고만 남았습니다. 몹시 급작스러운 죽음에 온 집안이 술렁였어요. 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떠나니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님은 한동안 넋을 놓았어요. 수님은 그 죽음을 두고 오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님은 밤잠을 자주 설쳤습니다. 드러난 것은 없었지만 이상하고 서늘한 밤이었어요. 그저 수님은 차마 입에 못 담을 의심을 삼켰습니다. 이제 지분 앞에 남은 사람은 5살 다연뿐이었어요. 그 어린 것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정태에게 흘렀습니다. 그 무렵 정태가 수님의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님의 지아비 박 씨는 그 댁의 오랜 일꾼이었어요. 정태는 박 씨에게 서늘한 낯으로 일을 맡겼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멀리 보내게. 말끝은 정중했으나 그 속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거스르면 식솔이 성치 못하리란 무언의 협박이었어요.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린 것을 어찌해야 하나 그 생각에 애가 탔습니다. 수님은 지아비의 야윈 등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어두운 낯빛을 보고 수님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렴풋이 짐작한 까닭이었습니다. 식솔에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서 박 씨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이 왔습니다. 5살 다연은 그때 영월 별장에 머물고 있었어요. 상중의 어수선함을 피해 잠시 내려보낸 길이었습니다. 처마를 때리는 빗줄기가 밤새 그칠 줄 몰랐어요. 박 씨는 그 별장으로 빗길을 뚫고 찾아들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를 담요에 싸서 가만히 안아들었습니다. 어린 다연은 잠결에 작게 몸을 뒤척였어요. 찬 빗방울이 아이의 이마에 툭 떨어졌습니다. 진창에 빠지는 발이 걸음마다 무겁게 끌렸습니다. 빗속을 걷는 박 씨의 등 뒤로 수님이 따라붙었어요. 말리지도 돕지도 못한 채 그저 흐느끼며 뒤를 밟았습니다. 빗소리와 여인의 울음이 그 밤에 뒤엉켰습니다. 그 사이 텅 빈 별장에서는 붉은 불길이 솟았어요. 누군가 미리 놓아둔 계획된 불이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별장을 삼키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아이가 죽었다 믿게 되었습니다. 빗줄기가 타오르는 불길을 재우지 못했어요. 박 씨는 아이를 멀리 버리라는 그 말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그 작은 무게를 차마 어둠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박 씨의 걸음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같은 영월 땅에 작고 오래된 보육원이었습니다. 처마 끝 낙숫물이 박 씨의 발치를 적셨어요. 박 씨는 처마 밑에 아이를 누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쓸어보고 겨우 돌아섰습니다. 차마 떼지 못한 발길이 빗속에서 자꾸 무거웠어요.
그렇게 어린 다연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로 한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차마 떼지 못하는 것이 어버이 마음이지요. 정태는 불에 탄 별장과 사라진 아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아이의 주검은 끝내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태는 서둘러 실종 선고를 밀어붙였어요. 법이 마침내 아이의 죽음을 문서로 못 박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판관의 붓끝이 한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명진의 뿌리가 정태에게 넘어갔어요. 수님과 박 씨는 그 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태는 두 사람을 향해 서늘한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입을 여는 날엔 함께 묻히리란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수님은 죄와 두려움에 눌려 25회를 삼켰어요. 방조한 죄가 제 발목을 잡아 차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죄는 감춘다고 스스로 사라지지 않지요. 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서 잠시 끊겼습니다. 마른 손으로 낡은 보퉁이를 끌어안고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평창동 저택의 밤이었어요. 수님의 지아비 박 씨는 몇 해 전 병으로 떠났습니다. 눈을 감기 전 박 씨는 긴 참회를 남겼습니다. 그 밤에 제가 지은 죄를 낱낱이 적어두었어요. 아이를 누인 보육원과 날짜가 빛바랜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못다 삼킨 뉘우침이 갈피마다 스며 있었어요. 수님은 보퉁이를 푸는 손을 자꾸만 멈칫거렸습니다. 무명천 사이로 낡은 것들이 조심스레 드러났어요.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유품을 꺼내어 회장 앞에 가만히 놓았어요. 25년을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낡은 종이 앞에서 오래 숨을 멈추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찻잔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잘게 떨려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때 수님이 마지막으로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손목을 오래 바라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왼 손목 안쪽에 낙 같은 흉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씻겨 키웠으니 그건 제가 압니다. 수님의 증언은 정숙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왼 손목 안쪽에 남 모양 흉터 하나. 씻겨 키운 사람이 아니고선 알 수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밤 내내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날이 밝기 무섭게 정숙은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좌천되었던 이지훈이 어느새 그 곁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멀리 밀려났던 사람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걸음이었어요. 어미의 직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눈으로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핏줄이 부르는 소리를 정숙은 거스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곧장 남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민서가 떠밀려간 낯선 파견지였습니다. 25년을 미뤄온 걸음이 마침내 떼어졌어요. 차창 밖 낯선 들판이 빠르게 뒤로 흘렀습니다. 차는 밤을 꼬박 달려 낯선 도시에 닿았습니다. 곤히 잠든 거리를 두 사람은 말없이 가로질렀어요. 정숙은 품속의 낡은 팔찌를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방망이질 치는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파견지의 작은 소방서에 저녁볕이 내려앉았어요. 마침 출동을 마친 구급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낯익은 얼굴에 정숙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방수복이 흠뻑 젖은 강민서였어요. 정숙의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민서 또한 그 얼굴을 이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빗속에서 살려낸 바로 그 회장이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구둣발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정태의 아들 준혁이 회장을 뒤쫓아온 참이었습니다. 그가 정숙의 앞을 막고 언성을 높였어요. 저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요? 사기꾼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민서에게로 홀린 걸음으로 다가섰어요. 영문 모를 얼굴로 민서가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민서의 왼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소매뿌리를 천천히 걷어 올렸어요. 드러난 손목 안쪽에 흐릿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휘어 안으로 굽은 오래된 흉터, 가느다란 선이 살갗을 가로질러 얕게 패어 있었습니다. 25년을 밤마다 떠올리던 바로 그 모양이었어요. 정숙은 손끝으로 그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오래전 목욕물 속에서 쓸던 바로 그 감촉이었습니다. 손끝의 기억은 긴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이 그 자국에 그대로 붙박였습니다. 숨이 멎고 손끝이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정숙의 다리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두 무릎이 젖은 흙바닥에 툭 꺾였어요. 정숙의 입술이 저도 모르게 달싹였습니다. 이 흉터 어디서 났니? 반말이 새어나온 줄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25년 눌러둔 모성이 머리보다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을 제품 속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은팔찌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기 손목에나 맞을 빛바랜 팔찌였어요. 정숙이 오래도록 몸에 지녀온 어미의 몫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그 팔찌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꽃 같은 것을 저도 하나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민서는 저도 모르게 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곱게 싼 저의 유일한 유품. 떨리는 손끝이 그 매듭을 겨우 풀어냈습니다. 두 팔찌가 손바닥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크기도 무늬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제 팔찌 안쪽을 민서에게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도 다연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불에 타 사라진 줄 알았던 딸의 몫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미가 쥔 한쪽과 딸이 쥔 한쪽이 다시 만났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미와 딸의 짝이지요. 바로 그때 수님의 떨리던 음성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 왼손목에 남모양 흉터가 있을 거라던 말. 씻겨 키운 제가 안다던 그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흉터와 팔찌와 증언이 한자리에서 포개졌어요. 더는 의심할 여지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25년을 잃어버린 바로 그 아이였어요. 정숙의 입에서 오래 삼켜온 이름이 터졌습니다. 다연아. 그 한마디에 25년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숙은 민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젖은 방수복에서 빗물과 강물 냄새가 번졌습니다. 그 비린 냄새가 잃어버린 그날 밤을 데려왔습니다. 정숙의 마른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어요. 울음은 소리보다 먼저 온몸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정숙의 손이 딸의 젖은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작고 여리던 머리통이 어느새 이만큼 자라 있었어요. 품에 안기던 5살이 30의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놓쳐버린 세월이 그 품 안에서 아프게 만져졌습니다. 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으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살아있었구나. 정숙은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품에 안긴 민서는 처음엔 그저 굳은 채였습니다. 낯선 노인의 떨림이 제 등을 타고 번져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간밤 꿈속에서 저를 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빗속에서 낮게 흥얼거리던 얼굴 없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제 귓가에 다시 닿았어요. 민서의 눈에서도 까닭 모를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두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민서의 손이 천천히 노인의 등을 마주 감쌌어요. 지켜보던 이지훈도 소매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마당에서 오래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물녘 바람 한 줄기가 두 사람 곁을 조용히 스쳤어요. 멀찍이서 준혁이 여전히 사기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말에 더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젖은 눈을 닫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은 이미 알았지만 아직은 증명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민서에게 유전자 검사를 청했습니다. 평생 친부모를 찾아 헤맨 민서였습니다. 마다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민서는 제 손으로 면봉을 들어 검체를 건넸습니다. 정숙 또한 제 것을 그 옆에 나란히 맡겼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유난히 더디게 흘렀어요. 마침내 봉투를 여는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짧은 한 줄이 모든 걸 끝냈어요. 차디찬 종이 한 장이 뜨거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피가 피를 알아본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어요. 오랜 거짓이 그 한 줄 앞에 끝을 맺었습니다. 가짜라던 소문이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부서졌어요. 그러나 기쁨에 온전히 잠기기엔 아직 일렀습니다. 딸을 되찾은 회장이 이제 곧 칼을 갈 터였어요. 25년 전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정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발밑에서 흔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 이빨을 드러냈어요. 정태의 눈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패 하나를 소리 없이 만지작거렸어요. 그 손끝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쫓기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이 늘 가장 위험한 법이지요.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뒤에도 정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아이를 가짜라 우겼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그의 말은 더 사나워졌어요. 정태는 변호인을 앞세워 기운판을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사기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주지 않았어요. 왼 손목 안쪽의 낫 흉터가 이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낡은 은팔찌 한 쌍이 25년의 거짓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아이를 씻겨 키운 유모의 증언이 그 위에 얹혔어요. 무엇보다 핏줄은 종이 한 장으로 또렷이 밝혀졌습니다. 25년을 떠받쳐온 거짓말이 소리 없이 금 같습니다. 한 겹씩 쌓아 올린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어요. 딸을 되찾은 그날부터 정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래 내려놓았던 손에 다시 힘이 돌아왔습니다. 덮어만 두었던 서류함을 정숙은 손수 열었어요. 먼지 앉은 결제판이 다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오래 이름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회사의 실권은 진작 정태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딸을 잃고 마음을 놓아버린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놓아버린 손을 정숙은 다시 거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른 이는 오래 곁을 지킨 고문 변호사였어요. 정숙은 밤늦도록 밀린 서류를 한 장씩 되짚어 나갔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가장 가까운 일부터 짚었습니다. 그 아이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운 서류 뭉치였어요.
없는 계좌를 지어내고 없던 만남을 꾸민 자취였습니다. 남을 올가매려 꾸민 서류가 되레 정태의 발목을 잡았어요. 위조한 후원 계좌와 손댄 접촉 기록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종이를 만든 손이 누구인지 되짚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짓 계좌를 만들고 멀쩡한 이름과 일자리를 짓밟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꾸민 종이장들이 이번엔 그대로 정태를 겨눴습니다. 죄를 씌우려던 서류가 되레 죄를 밝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실무를 도맡았던 한상철이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꼬리를 자르려는 윗선과 살길을 찾는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 틈에서 은폐의 사슬이 한 고리씩 풀렸어요. 밀려나 좌천됐던 이지훈도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기록들이 하나둘 빛을 되찾았습니다. 흩어졌던 진실의 조각들이 비로소 아기가 맞았어요. 변호사의 손길은 더 깊고 오랜 곳으로 뻗었습니다. 정태가 25년간 주물러온 회사의 낡은 장부였습니다. 회장이 손을 놓은 사이 새어나간 돈의 자취였어요. 계열사를 돌아 빠져나간 금액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제곡간을 채우려 회사를 등친 오랜 흔적이었습니다. 맡은 재산을 저버린 배임이자 몰래 빼돌린 횡령이었어요. 그 오랜 비리가 드러나자 발뺌할 길마저 사라졌습니다. 오래 덮여있던 숫자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수사기관이 움직이자 정태의 발밑이 꺼졌습니다. 수사관 앞에 불려나온 정태의 손끝이 잘게 떨렸어요. 그러나 정작 큰 매듭은 25년 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오랜 일을 이제와 되돌릴 수 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정숙도 그 대목을 가장 무겁게 되물었어요. 변호사는 빛바랜 서류 한 장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25년 전 딸을 죽은 사람으로 못 박은 선고였습니다. 따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선고부터 지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사뭇 달랐어요. 변호사는 어려운 법의 말을 정숙 앞에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죽었다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 문서는 힘을 잃었어요. 딸이 살아있으니 애초에 상속부터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정당한 상속인이었어요. 그 자리를 가로챈 지분은 뿌리부터 명분을 잃었습니다. 정태가 25년을 움켜쥐던 지주사의 주식이었습니다. 가로챈 주식을 원래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빼돌린 지분을 내놓고 챙긴 이득을 토해내는 길이었어요. 오래된 일이라는 핑계는 이 앞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꾸며 앗은 자리라 세월도 덮어주지 못했어요. 지분을 잃자 정태의 힘도 함께 허물어졌습니다. 그를 떠받치던 이사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25년을 버텨온 그 자리가 소리 없이 비었습니다. 이사회는 끝내 정태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25년 부회장이라는 이름표도 그렇게 떼었어요. 스스로 쌓은 탑이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지지요. 감춰졌던 25년 전 그 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한 노인의 용기가 그 물꼬를 텄어요. 5살 아이를 빼돌리고 불로 죽음을 꾸민 일이었습니다. 영월의 낡은 별장에서 비롯된 길고 긴 거짓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명진이라는 이름 위에 짙은 오점이 드리웠습니다. 정태는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곁에서 거들던 한상철도 같은 진창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들 준영마저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아비가 쌓은 것이 무너지자 아들의 앞길도 닫혔어요. 한때 명진을 주무르던 손들이 나란히 저물었습니다. 그 손들이 거머쥐었던 자리마다 이제 찬바람이 돌았어요. 사람들의 입에는
오래된 죽음 하나가 오르내렸습니다. 25년 전 후계를 앞둔 장남이 갑자기 쓰러진 일이었어요. 그 죽음 위에도 정태의 그림자가 어렸다고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묻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물어도 답 없는 문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닫힌 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드러나는 진실이 있고 끝내 묻히는 진실도 남지요. 죄 지은 이들은 그렇게 제 몫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정숙의 마음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벌을 주는 일보다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25년 전 그 아이에게서 세상이 앗아간 것들이었습니다. 다연이라는 태어나 처음 얻은 이름 하나, 그리고 본디 그 아이 몫이던 자리 하나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돌려주는 일이 이제 앞에 남았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오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아직 강민서라 불리는 그 이름을 마주 보았습니다. 빼앗긴 이름과 자리를 이제 온전히 돌려줄 참이었어요. 돌려줄 것이 비단 이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엔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이 딸을 밀어낸 일이었어요. 그 서늘한 밤을 아직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마주 잡은 딸의 눈 속에 옅은 그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뜻밖에도 고요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뜰에 목련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딘 가지 끝에 첫 꽃이었어요. 긴 세월을 돌아 겨우 제 집을 찾은 봄이었습니다. 민서가 이 집에 든 지도 며칠이 지났어요. 낯선 천장과 낯선 고요가 아직 몸에 설었습니다. 반지하와 보육원을 거쳐 온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25년을 남으로 홀로 살아온 사람이지요. 회장은 매일 아침 딸의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번번이 손을 거두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첫 마디가 목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회장이 딸을 밀어낸 일이었습니다. 그 밤의 서늘함이 여태 두 사람을 갈라두었습니다. 그 강을 먼저 건넌 것은 회장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방에 들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은팔찌 한 짝이 쥐어져 있었어요. 25년을 매만져온 어미의 몫이었습니다. 아이의 것과 꼭 닮은 한 쌍의 팔찌였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이 꺼낸 첫 마디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날 너를 밀어낸 건 나였다. 민서는 창가에 선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낯선 파견지에서 홀로 이불깃을 물던 밤,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떨던 밤이었어요. 그때 가장 사무친 것은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믿어준다 여겼던 이마저 등을 돌린 탓이었어요. 민서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솔직히 원망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회장님만은 아닐 줄 알았어요. 그 말에 회장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가짜 증거에 속고 옛 상처에 짓눌린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딸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어요. 그리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딸의 왼손목, 남모양 흉터 위였어요. 25년 전 돌 무렵에 대인 그 흔적이었습니다. 어릴 적 수없이 어루만지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변명은 하지 않으마. 다만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으마. 25년을 놓쳤던 바로 그 손이었어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서는 그의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모녀는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25년의 빈자리가 그 품에서 천천히 메워졌습니다. 굳어있던 딸의 등이 그 품에서 서서히 풀렸습니다. 말보다 먼저 채온이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용서는 그렇게 눈물 속에서 왔습니다. 결코 값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뒤 이지훈이 서류한 뭉치를 안고 왔습니다. 회장 곁으로 다시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좌천의 서름을 딛고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었어요. 서류의 맨 위에는 법원의 결정문이 놓였습니다. 25년 전 내려진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지워졌던 아이가 종이 위에서 되살아났어요. 새로 적힌 이름은 더 이상 강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다연. 잃어버린 어미가 손수 지어준 세 글자였어요. 민서는 그 이름을 나직이 소리내어 불러보았습니다. 제 입에 처음 얹어보는 낯선 뿌리의 이름이지요. 불러놓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자 이번에는 자리가 남았습니다. 명진의 지분은 본디 다연의 몫이었어요. 25년 전 창업주가 어린 손녀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실종 선고가 풀리자 그 몫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법은 다연을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회장은 딸에게 명진의 모든 것을 안기려 했어요. 회장실도 의결권도 통째로 물려줄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입니다. 이 자리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의 목숨을 건지는 그 손이 제 뿌리보다 먼저였습니다. 불을 쫓아 소명을 버리는 길은 다연에게 없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먼저 간 남편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끝내 딸의 뜻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래, 내 삶을 뺏지 않으마. 경영은 어미와 전문 경영인의 몫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다연은 다만 재단 하나를 맡기로 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찾고 급한 목숨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제 삶을 그대로 담은 그런 자리지요. 잃어버렸던 딸의 이름으로 세워질 재단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화에는 아직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택의 별채에는 오수님이 머물고 있었어요. 25년의 죄를 안고 찾아온 시한부의 몸이었습니다. 수님은 회장을 볼 때마다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마른 기침 사이로 뒤늦은 참회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날 다연이 별채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수님은 사색이 되어 마른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다연은 그 앞에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추었어요. 그런 수님의 손을 다연이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수님의 남편이 차마 아이를 버리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그 손이 보육원 앞에 내려놓은 아이가 바로 다연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손과 살린 손이 실은 한 손이지요. 다연의 손을 맞쥔 수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5년을 짓눌러온 돌덩이가 그제야 부서졌습니다. 회장도 다가와 그 여인 어깨를 말없이 감쌌어요. 미움을 거두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그 용기를 끝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울었어요. 울음이 잦아든 자리에 비로소 봄볕이 스며습니다. 그해 봄 평창동 저택에는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25년을 비어있던 딸의 자리였어요. 아침이면 모녀가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빈 식탁을 채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잃었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놓았던 삶의 끈을
두 손으로 다시 그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영월의 소방서로 출근했습니다. 남을 살리는 그 손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비번 날이면 평창동으로 올라와 어미 곁에 머물렀습니다. 잃은 세월은 아프지만 되찾은 오늘이 더 크지요. 그렇게 25년의 빈자리가 하루하루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한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늘이 낮게 흐려왔어요. 그 손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목숨이 저기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그 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하늘이 그날처럼 낮게 드리웠어요. 강물 냄새가 낮은 창으로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119 안전센터에는 그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이름과 자리를 모두 되찾은 뒤였습니다. 낮에는 재단을 도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한때 저 자신이 그러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밤이 오면 어김없이 다시 사이렌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을 살리는 이 손이야말로 제가 서야 할 자리이지요.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구급대원 강민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밤도 9시를 조금 넘긴 무렵이었어요. 책상 위에 무전기가 붉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강변도로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호출이었습니다. 민서는 방수복을 챙겨 들고 곧장 구급차로 향했어요. 이런 밤엔 강변도로가 제일 무섭다. 조심해라. 운전석에 오른 박태호가 한 해 전과 다름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빗줄기 속에서 쉼없이 돌았습니다. 사이렌은 빗소리를 뚫고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나갔어요. 꼭 한 해 전 그 밤과 똑같은 길이었습니다. 민서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낯선 이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어요. 그래도 가슴을 누르는 손끝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익혀온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왼쪽 소매뿌리 사이로 남모양 흉터가 언뜻 비쳤어요. 이제는 무엇도 숨기지 않는 떳떳한 흉터였습니다. 한참을 누르자 꺼져가던 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쓰러졌던 사람이 가느다랗게 눈을 떴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정숙 회장이었습니다. 그날 낮 딸을 보러 평창동에서 내려온 길이었어요. 회장은 비를 맞으며 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손목을 붙잡고 흉터를 캐묻던 회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붙잡지 않았어요. 제 딸을 바라보는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보면 그만이지요. 꺼져가는 숨을 되살려내는 제 딸의 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빗물만은 아니었어요. 이윽고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긴 숨을 골랐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딸의 곁으로 다가섰어요. 말없이 들고 있던 우산을 그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25년을 비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산 아래로 든 딸의 어깨가 더는 젖지 않았어요. 많이 컸다, 우리 딸.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조용히 잠겼습니다. 민서는 빗물에 젖은 채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 한 번에 회장의 오랜 겨울이 다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평창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5년을 떨어져 있던 어미와 딸이었어요. 서랍 속에 홀로 남아있던 은팔찌도
이제 짝을 찾았습니다. 어미의 것과 아이의 것이 다시 한 쌍이 되었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회장은 아직도 곱씹었어요. 잃은 줄로만 알았던 세월이 통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밤도 사이렌은 또 한 사람의 숨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을 지켜보는 이가 곁에 있었어요.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가만히 닿았을까요? 그 마음을 부디 댓글 한 줄로 나눠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 한 줄이 다음 이야기의 온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료로 보내는 하이프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밤 이 자리에서 또 다른 꽃자리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